갑자기 맨손으로 건물을 올라가기 시작하는 남자. 순식간에 엄청난 높이에 도달하더니 멈추지 않고 계속 더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간다. 보는 사람이 더 긴장되는 상황은 충격적이게도 영화가 아닌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는 실제 상황. 안전줄은커녕 그 흔한 헬멧조차 없다. 만약 이 남자의 손이 미끄러지는 순간 수백만 명이 보는 앞에서 즉사 확정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 걸까? 1985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난 알렉스 호놀드. 이 꼬마는 5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실내 암벽장을 다녔는데 다른 아이들이 겁먹고 중간에서 내려오는 높이를 호놀드는 아무렇지도 않게 꼭대기까지 올라가 버렸고 10살이 되었을 때는 이미 성인 코스를 혼자 소화해내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등반에 미쳐버린 호놀드는 결국 명문 버클리 대학교에 진학하였음에도 불구 입학 1년 만에 학교를 때려치우고 등반에 집중하기 시작하는데 낡은 벤 한 대를 사서 그 안에서 먹고 자며 샤워는 주유소 화장실에서 해결했고 식사는 거의 매끼 브리또 하나로 때우며 등반에만 미쳐 사는 삶을 무려 10년간 계속하게 된다. 게다가 이 남자가 바위를 타는 방식 역시 뭔가 조금 남달랐으니 암벽 등반에는 여러가지 방식이 존재했는데 가장 안전한 것은 에이드 클라이밍으로 바위에 장비를 받고 그 장비를 잡고 올라가는 것. 그 다음은 프리 클라이밍. 장비는 추락 방지용으로만 쓰고 손과 발의 힘으로만 올라가는 것인데 만약 떨어져도 로프가 잡아주기 때문에 죽지는 않는다. 그런데 호놀드가 선택한 것은 바로 프리솔로. 로프도 없고 안전장비도 없고 파트너도 없이 맨손과 클라이밍 슈즈 그리고 초크 가루만으로 수백 미터 수직 절벽을 오르는 극한의 등반 방식. 전세계 클라이머 중 단 1%만 도전한다는 이 세계에서 실패는 곧 죽음이었기에 다른 스포츠처럼 실패하고 다시 도전하는 것이 불가능. 규칙은 잔인할 정도로 단순했다. 그러나 타고난 재능에 미친 듯한 노력까지 더해진 호놀드는 이미 23살부터 미국 서부의 거대한 암벽들을 프리솔로로 하나씩 정복해 나가기 시작하였으니 높이 290m 문라이트 버트레스 성공, 높이 586m 요세미티 하프돔 성공. 이미 전설이 되어가고 있던 이 남자의 눈에는 이제 단 하나의 목표만이 남아있었으니 미국 캘리포니아 요세미티 국립공원. 이곳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바위가 서 있었으니 그것의 정체는 바로 엘 캐피탄. 높이만 63빌딩 4개를 합쳐놓은 사이즈인 980m로 로프를 걸고 올라가도 보통 3에서 5일 정도가 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클라이머들조차도 정상까지 가는 동안 수십 번을 추락하며 로프에 매달리는 곳. 당연히 이 벽을 프리솔로로 올라간 사람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명도 없었다. 980m의 수직 절벽을 올라가는 며칠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집중력을 잃거나 손이 미끄러지는 순간 죽는다. 업계에서는 당연히 엘 캐피탄 프리솔로는 불가능한 영역으로 여기고 있었는데 그런데 호놀드가 이 벽에 프리솔로로 도전하겠다고 선언하고 만다. 호놀드의 엘 캐피탄 프리솔로 준비 과정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극한이었다. 준비 기간만 무려 9년. 이 기간 동안 호놀드는 엘 캐피탄을 로프를 걸고 50번 넘게 올라가며 980m 절벽의 모든 바위 틈을 외워버린다. 손가락 2마디가 간신히 들어가는 작은 틈 하나, 발끝이 겨우 걸리는 2cm짜리 돌출부 하나까지 전부 머릿속에 저장한 것인데 호놀드는 이것을 노트에 하나하나 기록했고 어디서 오른손을 뻗고 어디서 왼발을 올리고 어디서 몸을 비트는지까지 마치 발레 안무를 외우듯 수천 개의 동작을 순서대로 몸에 새겼다. 980m의 높이까지는 총 3000개 이상의 동작이 필요했는데 호놀드는 이 3000개의 동작 하나하나를 눈 감고도 순서대로 재생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단순히 동작을 외우는 것과 실제로 할 수 있느냐는 완전 별개의 문제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공포스러운 구간이 바로 높이 600m 지점, 일명 볼더 프라블럼. 이 구간의 바위 표면은 매끈한 화강암으로 잡을 곳이 거의 없었는데 여기서 호놀드는 왼발을 허리 높이까지 끌어올린 뒤 몸 전체를 공중에 띄워 반대편 홀드를 잡아야 했다. 업계에서 가라데 킥이라고 불리는 이 동작은 600m 상공에서 몸이 벽에서 완전히 떨어지는 순간이 존재하는 것이었으니 공중에 몸이 뜨는 찰나에 손이 홀드를 잡지 못하면 그대로 600m로 추락한다. 호놀드는 이 동작 하나를 로프를 걸고 수백 번 반복했고
더 이상 두렵지 않을 때까지 몇 달을 이 구간에만 매달리게 된다. 그런데 사실 이 남자에게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었으니 다큐멘터리 촬영 중 호놀드는 뇌 MRI 촬영에 동의하게 된다. 연구진은 호놀드에게 일반인이 보면 즉각 공포 반응이 일어나는 사진을 보여줬는데 끔찍한 사고 현장, 화재 장면, 시체 사진, 일반인의 뇌에서는 이 사진을 보는 순간 공포를 담당하는 편도체가 즉시 활성화되는 것인데 호놀드의 뇌에서는 편도체가 거의 반응하지 않았다. 즉 아무리 두려운 상황에서도 아예 공포를 느끼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것인지 아니면 수천 번의 극한 상황을 반복하며 뇌가 변한 것인지 아무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확실한 것은 이 남자에게 공포란 보통 사람과는 전혀 다른 감각이라는 것. 그러나 공포를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떨어져도 죽지 않는 건 아니었다. 실제로 2016년 엘 캐피탄 프리솔로 1차 시도 9년을 준비한 호놀드는 엘 캐피탄 앞에 서게 된다. 수천 개의 동작을 외웠고 볼더 프라블럼도 수백 번 성공한 익숙한 곳. 그러나 바위에 손을 올린 순간 무언가가 달랐다. 손끝의 감각이 평소와 달랐고 결국 100m를 올라갔을 때 갑자기 멈추더니 결국 도전을 포기하게 된다. 편도체가 반응하지 않는 이 남자조차도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인데 촬영팀은 안도했지만 호놀드에게 이날은 지옥이었다. 9년을 준비했는데 100m에서 포기한 것. 그 뒤 호놀드는 몇 달 동안 침묵했고 다시 연습에 들어갔으니 매일매일 같은 구간을 오르고 또 올랐고 심지어 잠들기 전에는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전 구간을 등반하는 시뮬레이션을 수백 번 반복하게 된다. 이것을 업계에서는 멘탈 리허설이라 부르는데 호놀드는 이 과정을 통해 980m 전 구간의 동작을 꿈속에서도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1년 뒤인 2017년 6월 3일 마침내 그날이 왔으니 새벽 5시 32분 호놀드는 엘 캐피탄 아래에 섰다. 배낭도 없고 로프도 없다. 클라이밍 슈즈 한 켤레, 허리에 찬 초크백 하나. 그것이 전부였다. 심호흡 한 번, 그리고 첫 번째 손을 바위에 올린다. 1년 전 포기했던 100m 지점을 이번에는 가볍게 통과했고 200m를 넘기자 아래를 내려다볼 때마다 사람들이 점점 개미처럼 작아져 갔는데 일반인이라면 다리가 풀릴 높이에서도 호놀드의 동작은 여전히 정확했다. 촬영을 마친 절친한 친구 지미치는 카메라를 들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자신이 찍고 있는 것이 친구의 마지막 순간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 그 사이 호놀드는 묵묵히 올라갔다. 처음 300m는 비교적 순조로웠다. 9년 동안 수백 번 올랐던 익숙한 구간이었으니. 그러나 높이 올라갈수록 바람이 거세졌고 기온이 올라가면서 손에 땀이 나기 시작했는데 프리솔로에서 손에 땀이 난다는 것은 곧 죽음과 직결되는 것. 호놀드는 멈추고 초크가루를 다시 묻혔다. 한 손 한 손 조금씩 그리고 마침내 600m 지점. 9년 동안 수백 번 연습했던 그 구간이 눈앞에 나타났으니 볼더 프라블럼. 호놀드는 왼발을 허리 높이까지 올렸다. 그리고 Just did the karate kick. He's got it. 성공. 반대편 홀드를 정확히 잡아냈고 촬영하던 지미치는 그 순간 카메라를 돌리고 울었다고 하는데 600m를 넘긴 뒤에도 위기는 계속되었다. 800m 구간에서는 바위 표면에 이슬이 맺혀 있었고 손가락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지만 3시간 넘게 쉬지 않고 올라온 팔의 근육은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초크가루는 거의 바닥이 나고 있었는데 900m를 넘겼을 때 정상의 가장자리가 보이기 시작했고 마지막 동작, 바위 위로 몸을 끌어올리는 그 순간 이 남자는 멈추지 않았다. 한 손 한 손, 마지막 한 손까지. 그렇게 출발한 지 단 3시간 56분 만에 980m 엘 캐피탄 정상에 선다. 인류 역사상 최초 로프 없이 엘 캐피탄을 올라간 남자. 정상에 도착한 호놀드는 특별한 감정 없이 그냥 웃었다고 한다. 9년을 준비한 일이 끝난 것 그뿐이었다. 엘 캐피탄 이후에도 이 남자의 도전은 계속되었으니 영상 처음에 보여줬던 509m 타이베이 101 생중계도 그중 하나였고 사막의 암벽, 빙하의 절벽, 아마존의 거대 바위까지. 그 사이 호놀드에게는 아내 사니가 생겼고
아이가 둘이나 태어났다. 가장이 된 뒤에도 이 남자는 여전히 로프 없이 수백 미터 위를 오르고 있으니 호놀드는 이렇게 말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프리슬로의 경우 그것이 훨씬 현실적으로 느껴질 뿐이죠. 성공 아니면 죽음, 그 사이 어딘가에서 매일같이 죽음의 줄타기를 하는 사람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극한의 도전 속에서 살아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아니었으니 이 세상에는 우리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극한의 취미들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익스트림 스포츠 7대 천왕으로 불리는 이 극한의 존재들은 목숨 걸고 도전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무자비하게 앗아가고 있었으니 7위 하이라이닝. 까마득한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를 폭 몇 센티미터짜리 줄 하나로 연결해 걷는 스포츠 하이라이닝은 줄에 하네스를 연결, 안전 로프로 몸을 묶은 채 시도하기 때문에 삐끗해도 죽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하네스를 찾다고 이 스포츠가 안전해지는 건 절대 아니다. 그 첫 번째 이유, 바로 줄 자체의 파손 때문. 하이라이닝에 쓰이는 웨빙은 유연한 대신 바람과 흔들림, 반복되는 진동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데, 이 진동이 누적되면 줄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한계에 도달. 그렇게 어느 순간 예상치 못하게 뚝!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것. 두 번째는 미끄러짐. 줄 위에서 균형을 잃는 순간 사람의 체중이 하네스와 로프에 그대로 실리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충격은 줄을 고정한 암석에 그대로 전달되게 되고 그대로 암석 자체가 통째로 깨져 추락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게다가 미끄러진 직후 강한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는 경우도 있는데, 의식을 잃은 채 거꾸로 매달리면 혈액이 머리로 쏠리기에 바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그대로 숨질 수도 있다는 것. 이쯤 되면 이건 안전장비가 있으나 마나다, 그냥 위험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이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도 아예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일명 프리솔로 하이라이닝은 말 그대로 안전 로프 따위 없이 완전 맨몸으로 줄을 타기 때문에 실수 한 번이면 바로 세상 하직. 그럼에도 세계적인 하이라이너들은 기록과 명성을 위해 이 죽음의 프리솔로에 계속 도전하고 있다. 하이라이닝에서도 특히 위험한 구간은 도착 직전으로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긴장이 풀리는 그 찰나가 가장 많은 목숨을 앗아간다고. 수백 수천 미터 상공, 하늘과 땅 사이에 아무것도 없이 줄 하나 위에 선 인간. 이건 스포츠가 아니라 자기 목숨을 시험하는 운명 테스트에 가깝다고. 공공도로에서 벌어지는 죽음의 경주, 맨섬 TT 레이스. 이 지옥의 레이스는 경주 도로가 아닌 집 앞 도로, 돌담 옆 골목, 가로수와 전봇대 사이 등 사람들이 실제로 살고 있는 길을 그대로 막아 경주하는데, 오토바이는 이 복잡한 구간을 무려 시속 300km가 넘는 속도로 질주. 사실상 딱 한 번의 실수하는 순간 세상 하직급 교통사고로 이어진다. 심지어 이 레이스는 기상 조건조차 선택권이 없는 것으로 유명한데, 비가 와도 안개가 껴도 바람이 몰아쳐도 레이스는 그대로 진행. 즉 시야가 흐려진 상태에서 시속 수백 킬로미터로 공공도로를 달려야 한다. 당연히 이 대회에 항상 사망자가 나오는 것은 기본 디폴트. 선수뿐만 아니라 관중 역시 사고에 휘말려 목숨을 잃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1907년 첫 대회 이후 지금까지 발생한 사망자만 최소 수백 명 이상. 그럼에도 끝없는 도파민을 쫓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극한 취미에 몰려들고 있다. 고소공포증이 밀려오는 수십 미터 상공에서 중력에 몸을 맡긴 채 수면으로 떨어지는 사람들. 안전장치 따위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맨몸 익스트림의 끝판왕, 하이다이빙이다. 보통 사람들은 물에 떨어지면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하이다이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입수 각도. 아무리 물이라도 시속 60km 이상으로 수면에 충돌하는 순간 각도가 조금만 틀어지면 바로 골절에 내장 파열은 기본, 운 나쁘면 척추 손상에 전신마비까지 와버린다는 것. 또 하나의 위험은 바로 낙하 지점 잘못 계산인데,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수면은 실제보다 훨씬 가까워 보이기 때문에 이 착각으로 인해 낙하 지점을 잘못 계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그렇게 실수로 물이 아니라 바위에 부딪히는 순간 사실상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그냥 즉사다. 특히 하이다이빙은 전문 교육 없이도 일반인이 호기심이나 술기운에 시도하는 사람이 매우 많기 때문에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건도 많은 편.
당연히 사망 사례 따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산과 바다, 고지대의 시원한 풍경을 가르며 미끄러지듯 달리는 스포츠, 롱보드 다운힐. 하지만 이 스포츠의 진짜 본질은 이런 낭만이 아닌 속도에 있는데, 롱보드 다운힐의 평균 시속은 80에서 100km로 급경사 구간에서는 무려 140km를 넘기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문제는 이 속도를 제어할 브레이크 장치가 아예 없다는 것. 속도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몸을 틀거나 드리프트로 마찰을 만드는 것뿐이며, 이마저도 도로에 미세한 균열 하나 잘못 밟는 순간 그대로 튕겨져 나간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위험한 건 코너인데, 내리막에서의 코너링은 각도를 조금만 잘못 잡아도 바로 중심이 무너져 몸이 튕겨져 나가는 것은 기본. 롱보드는 특히 더 큰 스릴을 위해 산악절벽 도로에서 타는 경우도 많은데, 여기서 중심을 잃으면 그냥 넘어지는 게 아니라 아예 절벽 아래로 추락해버린다고. 사실상 헬멧이나 보호대를 착용해도 의미가 없는 수준. 어떤 사람들은 이 스포츠를 자유롭다고 말하지만, 브레이크가 없는 100km는 자유라기보다는 운이 허락하는 동안만 살아있는 속도의 도박에 가깝다고. 난간을 넘고 벽을 타고 옥상과 옥상 사이를 뛰어넘는다. 도시를 놀이터처럼 사용하는 파쿠르는 겉으로 보면 가볍고 유연해 보이는 몸의 예술 같지만, 사실 예술보다는 생존 확률 게임에 가깝다고 하는데, 애시당초 도시의 모든 구조물들은 원래 사람이 뛰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손이 미끄러지거나 발이 반박자 늦는 순간 그대로 사고 확정인데, 특히 이런 구조물들은 절대 부드럽지 않기에 한번 삐끗하면 단순 골절이 아닌 척추 손상이나 즉사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 게다가 파쿠르를 하는 장소가 항상 같은 상태가 아니라는 것도 문제인데, 비온 뒤 젖은 난간, 미세하게 부서진 벽돌, 겉보기에는 같은 장소처럼 보이는 곳도 매일매일이 다르다는 것. 즉,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동작을 하였지만 어제는 살고 오늘은 죽을 수도 있는 지독한 랜덤 게임이라는 거다. 실제로 파쿠르 사고의 상당수는 고난도 기술이 아니라 이런 익숙한 동작에서 발생한다고. 그럼에도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은 자유를 갈망하며 도시에서 점프를 뛴다. 익스트림 스포츠 끝판왕으로 불리는 케이빙 스포츠는 수만 년 전 생성되어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미지의 미탐사 동굴을 탐험하는 진짜 날것의 생존 스포츠라고 할 수 있는데, 겉보기에는 신비로워 보이는 동굴은 사실 안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미로 그 자체. 특히 미탐사 동굴의 경우 좁고 험한 통로로 형성되어 있어 길을 잃는 것은 기본에, 좁은 암석 통로를 지나다 몸이 껴서 그대로 질식사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그 중에서 특히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된 실제 케이빙 스포츠 사건들을 잠시 살펴보자면, Help me! 여기 좁은 틈 사이에 끼어 꼼짝도 못하는 남자의 이름은 존 존스. 그는 휴가를 맞아 동굴 탐험을 나선 것이었는데, 그가 동굴에 들어간 지 약 1시간이 지난 시점, 그는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금지된 구역에 실수로 진입하고 만다. 그가 들어간 공간은 성인 한 명이 간신히 들어갈까 말까 하는 극악의 공간이었고, 억지로 계속 나아가던 그는 그만 그곳에 끼어버리고 만다. 그의 동생이 바로 뒤따라 들어왔지만 통로가 좁은 탓에 그를 빼낼 수 없었고, 동생은 급히 동굴을 빠져나가 신고를 한다. 뒤이어 무려 137명의 구조대원 및 자원봉사자들이 도착. 로프와 도르래 시스템으로 그를 끌어내기 시작하는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를 꺼내는 도중 장비가 끊어져 버렸고, 일부 통로까지 무너지는 바람에 결국 구조작업은 중단. 혼자 동굴 속에 갇혀 죽음의 공포를 마주하고 있는 그를 위해 구조대원들은 끊임없이 그에게 말을 걸고 노래를 불러주었고, 약 27시간 동안 거꾸로 매달려 갇혀있던 그는 결국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만다. 그 뒤 구조대원들은 시신을 회수하는 것이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 그의 시신은 동굴 내부에 놔둔 채 입구를 콘크리트로 봉쇄하였고, 동굴 입구에는 그를 기리는 기념판만이 덩그러니 남아있게 된다. 이렇듯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어두운 동굴 속에는 우리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지옥의 공간들이 존재하는데, 영국에 위치한 로스트 존스 동굴을 방문한 탐험가 그룹. 이곳은 무려 4.8km에 달하는 거대한 동굴 미궁으로 가장 깊은 곳은 무려 211m까지 뚫려있는 지옥의 입구로 유명한데, 그러나 이들은 오랜 동굴 탐험 경력을 가진 베테랑들로 사전 조사까지 철저히 한 만큼 처음에는 준비해온 장비를 이용해 안정적으로 이동하며 순탄하게 탐험을 이어갔는데, 그런데 일명 튜브라 불리는 구간에 도착하며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딱 보기에도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구멍. 물에 잠겨 있는 것은 기본, 공간마저 점점 좁아지는 구조인 듯한데 정신력으로 어떻게든 뚫고 가는 탐험대. 그러나 결국 팀원 중 한 명의 몸이 완전히 끼어버리고 만다. 움직이려 할수록 몸은 더 깊숙이 끼어갔고 상황은 점점 악화된다. 극심하게 밀려오는 죽음의 공포. 장난이 아니라 이거 탈출 못하면 실제로 죽는 상황인데 모두가 절망하던 순간 팀원 중 한 명이 앞으로 미는 것이 아닌 뒤에서 끌어당기자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리고 그 순간 기적적으로 움직이는 남자의 몸, 침착하게 뒤로 빠져나가며 남자는 간신히 생존에 성공한다. 실제 이런 동굴 끼임 사고는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물까지 있는 경우 호흡곤란 및 익사의 압박으로 더욱 빠르게 죽음의 공포가 들이닥칠 수 있는데 이 사건으로 남자는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었고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그런데 만약 이런 좁은 동굴이 아니라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깊은 동굴이라면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될까?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동굴로 알려진 크루베라 동굴. 깊이만 2000m가 넘는 이 동굴은 탐험하는 데만 8일, 탐험 도중 체중은 무려 10kg을 잃게 되는 지옥의 동굴로 유명한데 탐험 전문 유튜버 루히 체넷은 팀을 꾸려 이곳 탐사에 도전. 수백만 년 동안 이 지하 세계에 고립된 고대 생물을 발견해보고자 하는데 그렇게 줄 하나의 몸을 의지한 채 탐험을 시작. 지구의 중심을 향해 계속 끝없이 내려간다. 그냥 내려가는 것만으로도 개빡세 보이는데 이 짓을 무려 8일을 해야 한다. 그렇게 간신히 도착한 1차 쉼터. 숨고를 새도 없이 곧바로 좁은 통로로의 탐험이 이어진다. 쉬운 곳 하나 없이 계속해서 지옥의 공간들. 실제로 팀원들은 이 탐사를 위해 무려 1년을 넘게 트레이닝했고 게다가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계약서까지도 서명을 한 상태인데 그렇게 끼임 지옥의 공간을 간신히 탈출. 첫 번째 베이스 캠프에서 잠을 청하는데 아직 겨우 200m일 뿐이다. 그리고 또다시 이어지는 지옥의 탐험. 중간중간 준비한 식량으로 끼니를 때워보지만 하루에 소모하는 칼로리만 무려 8000칼로리. 아무리 먹어도 매일 1kg씩 빠지며 생명에 지장이 생긴다. 그렇게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탐험이 계속되었고 동굴 탐험 중에 가장 위험하다는 수중 동굴 구간까지 지나가는데 그리고 마침내 도달한 동굴의 끝 지점에서 최후의 탐사를 시작한다. 물과 바위, 어둠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태초의 공간. 그리고 그때 눈에 들어온 이상한 생명체 하나. 그렇게 생명체를 건져 올려 확인해 보니 완벽히 투명한 몸을 가진 새우 같은 생명체가 꿈틀대고 있다. 녀석의 이름은 감마루스 크루베리안. 오직 이 동굴에서만 살고 있는 고대 생명체로 연구를 위해 샘플로 채취한다.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깊은 동굴, 지구의 중심에 도달한 그들은 다시 끝없는 고통의 시간을 거치며 올라갔고 마침내 8일간의 기나긴 여정을 무사히 마무리하며 빛이 있는 푸른 세상으로의 탈출에 성공하게 된다. 오늘은 발을 들인 순간 되돌릴 수 없는 미지의 세계, 동굴 속 세상들을 탐험해봤다. 오늘의 영상을 이 위대한 탐험가들에게 바치며 나 산타의 극한 세상 탐험은 계속된다. 그럼 아디오스. Help me! Just push out that.
bro. I'll take his securing point off. 헬멧 카메라를 장착한 다이버가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데 그가 발견한 건 사람이다. 검게 변색된 다이빙 수트와 산소통을 찬 부풀어 오른 사람의 형체. 머리부터 박힌 채 거꾸로 멈춰 서 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는 다이버. 그런데 그때 동굴 사이에 낀 사람의 시체. 이끼와 부유물에 덮여 윤곽만 겨우 보이지만 분명 산소통을 맨 사람의 시체다. 이 시체들이 발견된 곳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다이빙 포인트 이집트 다합의 블루홀. 다양한 해양 생물이 서식하고 끝을 알 수 없는 크기를 자랑해 세계 탐험가들이 도전장을 내민 곳인데 지금까지 이곳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만 130명이 넘을 정도로 악명 높은 곳. 시신 대부분은 지금도 이 물속 어디인가에 남아있다. 인류의 발이 아직 닿지 않은 곳, 바다의 끝, 숨 쉴 수 없는 좁은 동굴의 끝. 가보지 못한 곳에 대한 이 죽일 놈의 궁금증은 세상 모든 탐험가들을 자극해 목숨을 앗아가기도 하는데 파이프 안을 향해 소리치고 있는 이 사람. 다이버들이 파이프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 전문 다이버 5명이 탐험을 위해 바다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진다. 커다란 송유관 반대편이 진공 상태가 되면서 엄청난 흡입력이 발생한 것. 압력에 별 수 있나? 5명의 다이버들은 그냥 빨려 들어갔는데 송유관 안으로 들어간 사람 중 한 명이 구사일생으로 살게 됐고 소리치는 그때 놀랍게도 같이 빨려 들어간 다이버 중에 살아난 사람이 있었는데 같이 빨려 들어간 다른 다이버들의 소리를 듣고 기어서 나간 생존자는 배 위 구조팀에게 신호를 보냈지만 구조팀이 도착한 때는 이미 늦었다. 크리스를 제외한 다른 다이버들은 송유관에서 세상을 떠났고 그렇게 단 한 명만 생존하게 됐는데 문제는 그 이후 An unbelievable nightmare. Every time you try to open your eyes, it's burning. You're pitch black. You can't see nothing. 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악몽에 시달리고 마치 몸이 불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는 생존자. 그가 고립된 송유관 내부에서 겪은 공포와 혼자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다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것은 아직도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지 않고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있다는 것. 이쯤에서 좋아요랑 구독 누르고 앞으로도 세상의 진짜 이야기 매주 받아보도록 하고 다시 이야기 이어가자면 동굴에 갇혀 엄지척을 날리는 이 남자 론 에드워드. 어릴 때부터 동굴 탐험을 좋아하던 그는 잠깐 시간을 내 동생과 함께 지하 동굴에 들어가는데 그들이 향한 곳은 너티퍼티. 동굴이라기보다 사람 하나 간신히 드나들 수 있는 구멍에 가까운 비정상적인 경로로 유명한 동굴인데 두 손으로 더듬으며 조심스럽게 몸을 밀어넣으며 탐험을 하는 존. 그런데 길을 잘못 들어섰고 길은 점점 더 좁아지는데 폭 25cm, 높이 46cm밖에 되지 않는 공간. 몸이 완전히 끼어버렸다. 입구는 바위로 둘러싸여 있었고 조금만 몸을 틀면 어깨뼈가 바위에 긁히는 그야말로 진공포장되는 공간. 급기야 존의 머리는 아래로 처박혀 있고 다리는 위로 접힌 채 공중에 뜬 상태. 피가 머리로 몰리기 시작. 신고를 받은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사람 하나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거의 수평에 가까운 틈.
내려갈수록 공간은 더 좁아져 난항을 겪었는데 우선 동굴을 부수려고 했지만 부술수록 존은 안쪽으로 더 깊이 빠지면서 실패. 두 번째 작전, 직접 동굴 안으로 들어가 빼내려고 했지만 that was helping to hold him in position. One of the devices as part of that system failed. Mr. Jones actually ended up falling back into the area where he had been stuck for so long. 장비가 파손되며 존은 다시 깊숙이 미끄러져 내려가며 실패하게 된다. 결국 27시간 동안 구조 작업을 벌였지만 모두 실패. 결국 존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고 시신이 너무 깊숙한 곳에 있어 꺼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동굴은 콘크리트로 봉인됐다. 동굴 속으로 향하는 한 무리의 탐험대. Check out this crazy river cave we're going into. We came here last time and we couldn't even get in. There was just so much water pumping out. So we're going in now. It's calmed down a good bit. 탐험대는 끝이 보이지 않는 동굴 안으로 향하는데 평범해 보인다고 쉽게 탐험할 생각 이때 접어야 했다. 동굴 안으로 들어서니 길은 엇갈리고 통로는 뒤얽혀 있고 물은 계속 흐르는데 It's getting pretty deep. 물이 계속 깊어져도 탐험가들은 그 안으로 계속 들어가고 빛은 점점 사라지고 헤드랜턴 불빛만 남게 되고 어떤 로프도 안전 장비도 없다. 몸 하나로 들어간다. 갑자기 이 어두컴컴한 폐쇄된 곳에서 갑자기 다시 강이 된다. 천장은 낮아지고 통로는 점점 좁아진다. This is how tight it got. 밑에는 물이 흐르고 양팔로 앞으로 기어간다. 일어설 수조차 없는 통로. 숨소리가 바위에 울릴 정도. 급기야 틈이라고도 부르기 어려운 공간까지 도달. 발밖에 안 보이는 앞사해도 안 이상한 지옥 같은 구간을 기어가는데 This is not look promising at all. Okay, let's get out of here. 다치기 전에 탈출을 결정한 이들은 결국 Back to the entrance. We made it. Hey, we made it. 다행히 이들은 결국 무사히 세상 밖으로 나왔지만 이런 곳에선 진짜 한순간이다. 공기만 살짝 부족해 정신 잃고 기절이라도 하면 그땐 말 그대로 요단강 바로 직행. 농담 같지만 진짜 한순간이야. 1991년 플로리다. 이름 좀 날리는 숙련된 다이버 파커 터너와 빌 개빈. 지금까지 인간이 제대로 본 적 없는 구간인 인디언 스프링스 수심 90m 아래 동굴의 가장 깊은 구간으로 향하기로 한다. 탐험 도중 벽에 몸이 긁힐 정도로 좁은 통로를 발견. 이 길을 지나야 미지의 공간에 도달하는 것을 안 이들은 빠꾸 없이 통로로 몸을 밀어넣는다. 그런데 통로를 지날수록 물이 흐려지기 시작하고 라이트는 번져 시야 확보도 안 되는데 그 순간 갑자기 동굴 천장이 무너지고 진흙이 솟구치기 시작. 순식간에 온통 흙탕물로 변한 바다. 1m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 그 안에서 빌 개빈은 침착하게 모든 감각을 총동원해 출구를 찾아 살아 돌아왔지만 그와 함께 들어간 파커 터너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는데 사고 이후 갑자기 동굴이 왜 무너졌는지에 대해서는 무려 30년이 지나서야 밝혀지게 되었는데 바로 다이버들의 숨. 다이버들이 내뱉는 헬륨, 산소, 질소 등 깊은 수심에서 내신 기체가 그대로 동굴 천장에 머물렀고 공기보다 가벼운 헬륨은 점점 천장 틈 사이로 스며들어 압력을 높이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그리고 결국 안반은 내부에서부터 천천히 밀려났다는 것이다. 오직 숨 쉬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동굴이 무너진 거라고. 이처럼 케이빙 스포츠는 아무리 준비를 잘했어도 언제든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진정한 목숨 랜덤 게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진정한 대망의 1위, 고도 수천 미터, 사람이 본능적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고 느끼는 높이, 그리고 그곳에서 몸을 던지는 스포츠, 스카이다이빙. 이 스포츠의 유일한 안전장비는 단 하나, 낙하산. 그러나 스카이다이빙은 의외로 사망률은 낮다라고 알려져 있기도 한데 실제로 시도 횟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통계상 사망률은 낮게 보이기는 하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확률의 이야기. 문제는 한 번 사고가 나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사건을 잠시 살펴보면 스카이다이빙용 경비행기가 추락해 탑승객 전원이 숨졌습니다.
미국에서 스카이다이버 16명이 동시에 사망해버리는 역대 최악의 사고가 발생. 이에 미국이 아예 법 자체를 바꿔버리는 계기가 되는데, 때는 1967년 8월 27일 23명의 스카이다이버들이 미국 오하이오주의 이리오 바로 옆 버크 레이크 프론트 공항에 모이게 된다. 그 이유는 바로 일반 비행기가 아닌 무려 폭격기에서 다이빙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 직전에 개최된 스카이다이빙 쇼에서 실제 2차 세계대전 때 활약한 B-25 폭격기가 사용되었고, 이 행사로 돈을 번 B-25 오너 겸 조종사 밥 칸스는 감사 인사 차원에서 스카이다이버들에게 이 폭격기에서 무료로 점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이에 난다긴다 하는 전국의 23명의 스카이다이버들은 기회를 잡기 위해 버크 공항으로 모여들게 되는데, 그러나 B-25 폭격기는 애초에 스카이다이빙용이 아니었기에 과부하 위험으로 최대 20명까지밖에 탈 수 없었고, 이에 따라 20명 중 3명은 아쉬움을 뒤로한 채 귀가하게 된다. 그렇게 나머지 20명의 스카이다이버들은 무사히 B-25에 탑승, 다가올 운명도 모른 채 공항을 출발. 다이버들의 다이빙 사진을 촬영할 경비행기 세스나 180 또한 B-25의 뒤를 따라 함께 출발하게 된다. 스카이다이버들의 원래 계획은 고도 9,000m 버크공항 상공에서 뛰어내리는 것이었는데, 그러나 이는 8,800m 에베레스트 산보다도 높은 고도였기에 기온이 무려 영하 29도에 육박하는 것을 확인한 이들은 점프 고도를 6,100m로 수정한다. 그러나 극한의 모험을 즐기던 2명은 원래대로 9,000m에서 점프하고 싶다고 고집했고, 결국 18명은 6,100m, 그리고 2명은 9,000m에서 점프하기로 결정되며 이들의 운명은 다시 한번 갈리게 된다. 그렇게 목표 점프 지점까지 고도를 계속 높여가던 B-25. 그러나 좋지 않은 기상 상황 때문에 하늘에는 두꺼운 구름이 껴있었고 주변이 잘 보이지 않자 조종사 밥 칸스는 항공교통센터에 교신하기 시작, 자신의 비행기가 어디 있는지를 물어보며 이동한다. 그러나 그 시각 항공교통센터에서는 하필이면 근무 교대가 이루어졌고, 교체된 관제사 엔젤 스미스는 B-25에게 잘못된 위치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당시 B-25는 이리오 호수 위를 날고 있었고, 촬영용 경비행기 세스나 180은 바로 옆 버크공항 상공이었는데, 관제사가 실수로 세스나 180을 B-25기로 착각, B-25에게 현재 위치가 호수 위가 아닌 공항 위라고 알려져 버린 것. 그렇게 현재 위치가 점프 지점인 버크공항 상공이라고 생각한 B-25 조종사 밥 칸스는 비행기 문을 오픈, 스카이다이버들에게 점프 신호를 보낸다. 당시 두꺼운 구름 때문에 아래가 땅인지 물인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원래대로라면 착륙 위치가 육안으로 보이지 않을 경우 안전상 스카이다이빙을 하면 안 되지만 18명의 다이버들은 조종사의 판단을 믿고 그대로 뛰어내린다. 구름층이 무려 1,800m나 될 정도로 두텁게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이버들은 낙하하는 내내 자신들이 호수 위에 있다는 것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각자 뿔뿔이 흩어져 내려오게 되었는데, 다이버 중 한 명인 로버트 코인은 구름을 뚫고 나왔을 때 바닥이 땅이 아닌 물 위라는 것을 확인하고 깜짝 놀라게 된다. 그는 최대한 육지 근처로 가기 위해 일찍 낙하산을 폈고, 다른 스카이다이버들 역시 동일하게 대응한다. 그중 유일한 여성 다이버였던 26세의 패트리샤 로즈베리는 내 아이의 엄마였는데, 그녀는 이곳에 빠지면 절대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 직감하며 신에게 기도한다. 그 사이 한 명씩 물에 빠지기 시작한 스카이다이버들은 낙하산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을 시작하는데, 그중 낙하산에서 빠져나오는 데 성공한 로버트 코인은 헬멧을 잡고 거친 파도 속을 표류하기 시작한다. 한편 이런 상황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B-25 조종사 밥 칸스는 9,000m를 고집한 나머지 2명의 스카이다이버들을 위해 9,000m 상공으로 올라갔고, 그 사이 비행기가 운 좋게도 물이 아닌 땅 쪽으로 이동하며 아이러니하게도 2명의 스카이다이버들은 아무 문제 없이 버크공항에 착륙하게 된다. 그들은 한참 먼저 낙하였던 18명이 공항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옆에 호수에 빠져있음을 직감하였는데, 마침 호수 주변을 산책 중이던 한 교수가 저 멀리서 18개의 낙하산들이 호수에 빠지는 것을 목격, 바로 해안경비대에 신고하게 된다. 신고 즉시 수십 척의 보트가 이들을 구조하려고 출발하였고, 수색 끝에 물에 떠있는 낙하산을 발견하게 되는데, 강한 바람과 물살 때문인지 다이버들은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얼마 뒤 간신히 헬멧을 잡고 표류 중이던 로버트 코인과 다른 한 명을 포함한 총 2명을 발견하여 구조하였으나 한국의 4분의 1에 달하는 거대한 이리호에서 더 이상의 인원은 결국 찾아내지 못한다. 이후 실종되었던 스카이다이버들이 하나둘씩 익사체로 발견되었고, 그렇게 사건이 일어난 지 9일째인 9월 4일 16번째 시신 인양을 마지막으로 이 비극적인 사건은 마무리되게 된다.
인수인계 후 잘못된 위치를 제공한 관제사, 그리고 착륙 위치가 보이지 않음에도 점프 지시를 내린 B-25 조종사와 그의 말만 믿고 점프를 뛴 스카이다이버들. 그렇게 얽히고 얽힌 이 피해 역사 위에 미국 스카이다이빙 규제 법안이 만들어지게 된다. 결국 법까지 바꿔버린 이 극한의 취미가 최악의 취미 원탑으로 등극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반전. 사실 이렇게 위험해 보이는 것과 다르게 오히려 실제 수치상으로 사람이 많이 죽는 스포츠들은 따로 있다는 건데, 먼저 44전 42승 41KO 한국의 복싱 영웅 김득구. 타고난 투지와 압도적인 파괴력으로 한국 복싱의 정점에 선 그는 1982년 11월 13일 마침내 WBA 라이트급 세계 챔피언에까지 도전하게 된다. 지독한 집념으로 시작된 싸움은 치열하고 지독하게 계속되었고, 그렇게 14라운드까지 계속된 싸움은 결국 상대 선수 레이 맨시니의 강력한 펀치로 마무리되게 된다. 생각보다 심각한 김득구의 상태에 심판은 경기를 종료. 직후 그는 뇌출혈로 쓰러져 혼수 상태에 빠지더니 결국 영원히 깨어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게 된다. 실제로 복싱은 매 순간 신체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는 스포츠로 헤비급 선수들의 펀치의 경우 시속 100km까지 꽂히기 때문에 당연히 심각한 부상의 확률이 엄청나게 높다. 경기 중 펀치를 맞아 뇌출혈 등으로 자리에서 사망하거나 선수 시절 맞았던 데미지가 쌓여서 나중에 병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많다고. 복싱의 사망 확률은 2200분의 1로 죽음의 스포츠 5위에 기록되게 된다. 프리 솔로 등반은 오직 맨손으로 암벽을 등반하는 극악의 스포츠로 보호 장비가 없으니 당연히 단 한 번 실패가 죽음으로 이어지는 지옥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스포츠다. 2017년 6월 3일 미국의 전설적인 클라이머 알렉스 호놀드는 미국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엘 캐피탄, 높이 975m의 수직에 가까운 절벽을 단 3시간 56분 만에 장비 없이 맨손으로 등반.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프리솔로 등반을 기록하며 말 그대로 인간의 한계를 초월했다고 평가받게 된다. 프리솔로는 근육이 탈진하여 그립을 놓칠 위험부터 비가 내려 미끄러워지거나 바위가 갑자기 부서지는 등 그냥 삐끗 한 번이면 무조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기 때문에 사망률 1700분의 1을 기록, 죽음의 스포츠 4위에 오르게 된다. 극한의 스피드와 기술을 겨루는 모터사이클. 엄청난 속도로 트랙을 질주하는 선수들은 작은 실수 하나로도 즉사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데, 2010년 9월 25일 미국의 바이커 로키 로빈스는 특수 제작된 스트림라이너 바이크를 타고 미국 유타주의 보너빌 소금 평원을 질주, 무려 시속 605km를 기록하며 세계 기록을 세우게 된다. 이는 F1 경주용 자동차보다 빠른 속도로 단순한 바이크 레이싱이 아닌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도전이었다고. 실제로 모터사이클 레이싱은 바로 이 엄청난 스피드 때문에 주행 중 충돌 시 즉사 확률이 높고 코너링 중 라이더가 바이크에서 튕겨나가 버리는 하이사이드 사고 등으로 매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이에 따라 모터사이클 레이싱 사망률은 1000분의 1을 기록, 죽음의 스포츠 2위를 기록하게 된다. 특수 제작한 수트를 입고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윙수트 비행은 실제로 죽음을 체험할 수 있는 스포츠다. 보통 윙수트는 속도는 300km를 넘어가기 때문에 단 몇 초만 방향을 제대로 못 잡아도 절벽이나 나무에 부딪혀 그대로 즉사, 무조건 죽기 때문에 부상자가 가장 적은 스포츠라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심지어 현대 윙수트 개발자 파트리크 드 가야르돈마저 1998년 4월 13일 자신의 윙수트를 테스트하던 도중 추락사하며 윙슈트의 명성을 완성시키게 된다. 실제 윙슈트를 즐기는 사람의 72%가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냥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게 더 안전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의 미친 스포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화제성 때문에 스폰서사들이 지원이 끊이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윙슈트를 즐기는 인구 역시 계속되고 있다고. 지금까지 죽기 딱 좋은 익스트림 스포츠들을 알아봤는데 사실상 그냥 쿨하게 죽는 방법 소개한 거나 다름없는 기분이다. 그러나 여기서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렇게 내가 원해서 목숨 걸고 하는 취미가 아니라 진짜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극한 직업들도 존재한다는 건데, 극한 직업 17위 석유 시추공 근로자는 말 그대로 해양이나 육상에서 석유를 시추하는 극한 직업이다. 일단 몇 주 동안 바다 한가운데 고립돼서 생활하는 것은 기본. 강풍, 거친 파도, 기름 유출, 화재 폭발까지 그야말로 재앙 종합 세트의 환경에서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사망률 또한 2500분의 1로 공종 계열에 비해서 5배나 높은 편이며 연봉은 약 7천만 원에서 2억 사이라고. 강인한 체력과 인내심,
그리고 비상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나는 탈락이다. 극한 직업 16위 크레인 조종사는 초고층 건설 현장에서 건축 자재를 이동하는 크레인을 조작하는 역할로 일단 높이 100m 이상의 강풍 속에서 작업하는 것은 기본. 크레인 조종석이 워낙 좁고 흔들림이 심해 멀미가 상당하고 무엇보다 단 한 번의 실수로 사람을 향해 수톤짜리 철제를 떨어뜨릴 위험, 즉 사람을 죽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신적 피로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한다. 조종사 역시 조종석 출입 중 떨어져서 부상을 당하기도 하며 타고 있는 크레인 붕괴 시 사실상 거의 즉사이기 때문에 사망률은 약 2,500분의 1 정도로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연봉은 약 6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사이로 타워 크레인 운전 기능사 같은 자격증은 기본, 당연히 고소공포증도 없어야 하고 무엇보다 고도의 집중력과 침착함이 필수로 요구된다고. 극한 직업 15위 빙하 탐험가는 남극, 북극 같은 극지방에서 빙하의 이동이나 기후변화 연구를 수행하는 직업으로 일단 영하 50도 이하의 혹한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동상은 기본, 크레바스에 빠질 경우 구조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며 빙하 붕괴 시 그냥 즉사라고 보면 된다. 사망률은 2000분의 1로 연봉은 약 6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목숨값에 비하면 높은 연봉이라 볼 수는 없지만 탐험가들에게는 꿈의 직업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고. 기후학, 지질학 등 관련 전문 학위는 기본, 극한에서 생존하는 처절한 생존 능력 또한 필수로 요구된다. 극한 직업 14위 전선 수리공은 초고압 전선을 수리하는 전기 기술자로 고압선의 전력망 유지 보수를 담당하게 되는데 늘 수천 볼트 전기에 감전될 위험은 기본, 필요시 강풍과 악천후 속에서도 작업을 해야 하며 심지어는 헬리콥터에서 직접 전선을 수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고도의 집중력과 엄청난 긴장감이 따르는 직업이다. 사망률은 2000분의 1로 빙하 탐험가와 비슷한 수준이나 화상 및 감전사고로 인한 부상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극한 직업 14위에 올랐다고. 연봉은 약 5천에서 1억 원 사이로 전기 관련 자격증은 필수, 고소공포증 극복 및 감전 대응 훈련이 추가로 요구된다고. 극한 직업 13위 화산 연구자는 화산 활동을 연구하고 분화 시기를 예측하는 과학자로 실제 화산 현장에 직접 방문하기 때문에 당연히 늘 죽음의 위험이 있다. 용암, 유독가스, 화산재, 지진 으로 인한 화상 및 질식은 기본, 화산이 갑자기 터지면 탈출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즉사할 가능성도 의외로 높다고. 사망률은 약 1700분의 1 정도이며 연봉은 약 7천에서 1억 5천만 원 사이. 기본적으로 과학자이기 때문에 빠른 두뇌 회전은 기본, 지질학을 포함한 다양한 지식을 공부해야 하며 생존을 위한 현장 대응 능력 역시 필수로 요구된다고 한다. 극한 직업 12위 빙하길 운전사는 극지방에 얼음이 얼어붙은 도로를 따라 화물을 운송하는 트럭 운전사이다. 일단 끝없는 빙판길에서 대형 트럭을 운전해야 하므로 언제든 차량이 미끄러져 사고날 위험은 기본, 기온이 영하 50도 이하로 내려갈 경우 트럭 자체가 고장나 극한의 환경에 고립될 위험도 있다고. 심지어 혹시라도 얼음이 깨질 경우 얼음 아래로 바로 추락, 그대로 익사하기 때문에 사망률은 약 1200분의 1로 매우 높은 편이다. 연봉은 약 8천만 원에서 2억 원 정도인데 당연히 대형 트럭 운전면허는 기본에 고립 시 극한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생존 능력까지 필요로 하는 직업이라고. 극한 직업 11위 산불 진압대원은 말 그대로 산불을 진압하는 소방관이다. 소방 직군 중 가장 위험한 직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고온, 연기 중독, 탈수의 위험은 기본, 낙엽과 나무로 산불이 갑자기 세질 수 있으며 심지어 불길이 갑자기 방향을 바꿀 경우 탈출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부상률은 30%에 이르며 사망률 또한 1200분의 1이나 된다고. 일단 공무원이기 때문에 고생에 비해서는 약간 적게 느껴지는 약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극한의 체력과 정신력은 기본, 타인을 위한 정의감까지 갖춰야 하는 진정한 외강 내강들의 직업이다. 극한 직업 10위 종군 기자는 전쟁 중인 지역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기자로 총격전, 테러, 폭격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것은 기본이고 전쟁 지역에서는 언론 자체가 목표물이 되는 경우도 많기에 일부 기자들은 인질로 잡히거나 살해당하는 경우도 많다고. 부상률은 말할 것도 없고 사망률 또한 1000분의 1까지 올라가는 지옥의 극한의 직업이다. 연봉은 위험수당을 포함해 억대 연봉을 받는 것으로 추측되며 기자로서의 능력은 기본, 유창한 외국어 능력과 전쟁 상황에서의 신속한 판단 능력까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단 나는 또 탈락이다. 극한 직업 9위 광부는 광산에서 석탄을 채굴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직업으로 우리에게 익숙해서 그렇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진짜 극한 직업이다. 좁고 어두운 공간에서 장시간 작업해야 하는 심리적인 압박부터
탄가루와 유독가스 때문에 폐질환에 걸리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갱도 붕괴, 가스 폭발 등의 즉사 위협까지 사망률이 무려 1000분의 1을 넘어가는 데 비해 연봉은 약 5천만 원 정도로 추정. 과거 한국의 할아버지들이 독일의 광부로 파견 가서 한국 경제를 살린 기록이 있는 귀한 직업이다. 극한 직업 8위, 동굴 탐험 구조대는 동굴 속에 갇힌 탐험가나 실종자를 구조하는 전문 다이버로 산소통 하나에 의지해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물속을 탐사하는 직업이다. 실수로 길을 잃을 경우 익사할 위험이 있으며 구조 도중 갑자기 동굴이 붕괴돼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고. 사망률은 약 1000분의 1 정도로 연봉은 약 6,500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 사이라고 하는데, 기본 다이빙 능력 외에 동굴 전문 다이빙 훈련은 필수. 좁은 동굴같이 밀폐 공간에서의 심리적 압박도 견뎌야 하는 난이도 최상위의 다이버다. 극한 직업 7위, 쓰나미 구조대원은 쓰나미 발생 후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구조하는 작업으로 일단 부서진 건물과 날카로운 잔해들로 부상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때 물이 오염된 경우 바로 병에 걸릴 가능성까지 높다고. 게다가 잔류 쓰나미가 다시 덮쳐올 경우 바로 휘말려 사망할 확률까지. 부상률은 무려 40%에 육박할 정도로 무조건 다치며 사망률 역시 800분의 1 정도로 매우 높은 편이다. 연봉은 약 6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라고 하는데 수영 및 잠수 능력은 당연히 필수며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생존 및 응급처치 기술도 상당히 숙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극한 직업 6위, 폭발물 처리 전문가는 군대, 경찰에서 폭발물을 해제하는 작업으로 보통 급조 폭발물, IED를 해체하는 작업이 많은데 영화에서 많이 본 시한폭탄 해제처럼 1초의 실수가 곧 사망으로 이어지는 진정한 극한의 직업이다. 폭탄이 터질 경우 최소 사지절단이기 때문에 부상률은 50%에 육박하며 사망률 역시 200분의 1로 엄청나게 높다. 연봉은 약 7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 사이로 보통 군 또는 경찰에서 특수훈련을 받으며 그 중에서도 고도의 집중력과 신속한 판단력을 갖춘 사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극한 직업 5위, 번개 연구가는 번개와 태풍의 움직임을 연구하기 위해 번개가 자주 치는 지역에 실험 장비를 설치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직업으로 일명 스톰 체이서로도 알려져 있다. 직접 번개를 유도하는 실험도 수행하는, 즉 인간 번개 피뢰침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벼락 맞을 확률 최상이고, 게다가 강력한 태풍과 토네이도에 휘말려 사망할 확률 또한 높다고. 사망률은 약 140분의 1 정도로 매우 높으며 연봉은 약 6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당연히 기상학은 기본, 고전압 장비를 다루기 때문에 전자공학 지식도 필요하며 순간 대응 능력까지 필수로 요구되는 직업이다. 극한 직업 4위, 화염 방사기 병사는 전쟁 중 적 참호와 벙커를 불태우는 임무를 수행하는 직업으로 과거 세계대전에서 활용되었으나 현재 전쟁에서는 금지된 극한 직업이다. 커다란 연료통을 등에 메고 다니기 때문에 적 저격수들의 최우선 타겟이 되며 만약 총알이 연료통에 맞게 되면 폭발로 바로 즉사, 화염을 발사하다 갑자기 바람 방향이 바뀌어 본인이 불에 타기도 하는 등의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는 경우가 많다고. 100분의 1 정도의 극악의 사망률을 자랑하나 일단 군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냥 군인 월급에 위험수당 정도가 추가되는 정도로 사실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극한 직업 3위, 심해 잠수부는 해저에서 석유 시추, 배관 수리, 난파선 인양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전문 잠수사다. 산소 중독, 감압병, 저체온증, 장비 고장 등 다이버로서 위험은 모두 가지고 있으며 깊은 심해에서 사고 발생 시 사실상 생존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망 확률은 120분의 1로 거의 전쟁터 군인급이다. 연봉은 약 1억 원에서 2억 5천만 원 사이로 추정되며 다이버 중에서도 최상위급 능력이 필수로 요구된다고. 극한 직업 2위, 핵발전소 사고 대응팀은 원전 사고 발생 시 방사능 유출을 막고 현장을 정리하는 전문가로 보통 보호복을 입어도 완벽한 방호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방사능으로 인해 수명이 단축되는 극한의 직업이다. 게다가 실수로 방사능에 단 몇 초만 노출되게 돼도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기에 체르노빌의 경우 초기 대응 요원 134명 중 28명이 사망, 즉시 사망률만 무려 20%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은 편이라고. 연봉은 현재 기준 약 1억 원에서 2억 원 정도인데 물리학 및 원자력 관련 지식은 필수이며 방사능에 노출되지 않기 위한 고도의 집중력과 노출됐을 경우 냉철한 판단력도 필수로 요구된다고 한다. 극한 직업 대망의 1위, 인간 어뢰 조종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특수 잠수정을 타고 적군 함선을 직접 공격하는 작전을 수행했던 쉽게 말해 자폭맨이다. 이미 잠수정에서부터 산소 부족으로 의식 불명 상태에서 임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목표물과 함께 폭발할 확률이 99% 이상이기 때문에 사실상 생존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직업으로 군대에서 강제 배치되기 때문에 연봉 따위 없으며 필수 능력이라고 한다면 잠수정 운전 능력 및 극한의 애국심, 그리고 유서 작성 능력 정도가 필요하다고. 자,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극한의 직업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매우 위험하긴 하나 만약 이분들이 없었다면 과연 현재의 사회가 유지될 수 있을까 싶은 존경스러운 직업들이 많다. 만약 딱 하나의 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직업을 선택하게 될까? 나는